유대인을 크게 세파라딤, 아슈케나짐으로 나눈다는 거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제 미즈라임이라고 그 주로 중동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또 따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크게 봤을 때 이제 미즈라임이 세파라딤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세파라딤은 뭐 북아프리카, 스페인을 비롯한 이제 남부 유럽 쪽에 주로 거주했던 유대인들을 일컫고, 아슈케나즘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같은 동유럽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을 이제 일컫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세계 각지에서 거주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디아스포라 전통은 굉장히 오래됐죠. 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 올라가면 창세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뭐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뭐 열왕기에 나오는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뭐 끌려가고, 이런 어떤 굉장히 고대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이런 이산의 전통, 디아스포라의 전통 고대부터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이후로 좀 초점을 맞추면, 그리스도 사후 이제 대략 40년이 지나고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마사다에서 저항까지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제압되면서, 이때 한번 이제 크게 유대인들 공동체가 깨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이산의 성격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때 완전히 팔레스타인에서 추방된 건 아니에요, 유대인이. 이 이후에도 상당 기간 더 거주를 해요. 근데 이제 언제 완전히 이제 추방되게 되냐면은,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게 그 AD 132년에 바코흐바라고 있어요. 얘가 또 반란 일으켜요. 메시아 선언하면서. 근데 이때 이제 로마에 의해서 또 이 반란이 진압되는데, 이 반란을 진압했던 이제 하드리아누스 로마 황제가 그 유대 땅,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완전히 이제 유대인들을 거주하지 못하게 해버려요.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유대 땅에서 실제적으로 거의 다 추방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주한 게 세파라딤, 그리고 이제 뭐 아슈케나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사실 이제 이스라엘을 거쳐가지고 이집트까지 정복하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시대 이후에,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고, 그 밑에 있던 장수들, 뭐 리시마코스나 프톨레마이오스, 뭐 이런 애들이 네 명이서 나눠갔죠. 그 알렉산더의 제국을. 근데 이 디아도코이라고 그러는데, 후계자. 이 디아도코이 시절부터, 그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이제 그 베네치아랑 페니키아 얘기했는데, 이 페니키아 성경에서 나오는 두로와 시돈, 이 페니키아인들이 유대교로 많이 개종을 했어요. 아까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벌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인데, 이때는 이 페니키아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많이 했어. 이게 문헌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이 페니키아인들의 유대교 개종 이전에도 보면은 그, 모압과 암몬이라고, 이 지도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땅이 굉장히 작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나누는 지도인데,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눠지죠. 우리나라 남한, 북한 나눠지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를 합친 땅이 뭐 우리나라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 합친 것보다 좀 더 커요. 그러니까 남유다만 하면 얼마나 그 작겠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망하잖아요. 그 아시리아한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땅이 아니고 되게 작은 땅인데, 그 옆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레셋, 지금 가자지구 있는데 이 블레셋, 그리고 모압, 에돔, 암몬, 아람, 페니키아, 아까 말했던 페니키아, 이게 다 이렇게 옹기종기 붙어 있어요. 굉장히 작은 땅에.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어떤 역사 내내 계속해서 어떤 그 혼혈, 결혼을 해요. 같이 유대인들과 에돔, 유대인과 모압, 유대인과 암몬, 유대인과 페니키아.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결혼을 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만 해도 그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루시잖아요. 다윗 왕만 해도.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같은 경우는 비유대인 아내가 아주 수백 명이었죠. 뭐 모압, 암몬, 이집트,
이집트 무슨 페니키아, 그러니까 그 안에가 엄청나게 이제 그 비유대인들이 많았고 이제 솔로몬이 이 비유대인 아내들이 다 자기 신들을 섬길 수 있게 그 신전을 다 예루살렘에 만들어 주죠. 어. 그래서 이제 어떤 부패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결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까 다윗의 증조모였던 모압 여인 룻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죠. 결혼을 통해서.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유대인들이 결혼을 해서 이런 어떤 뭐 바알 숭배나 이 가나안 땅에 그런 어떤 이교도들의 신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아까 솔로몬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 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쪼개진데 두 개의 나라로 이 르호보암도 엄마가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여인 나아마. 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혼혈은 유대인 역사 내내 계속해서 있었다.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유대인이 순수하게 어떤 유대인 혈통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계속해서 주변 민족들과 혼혈이 이루어졌고 이런 혼혈을 통해서 가나안 종교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고 혼혈을 통해서 어떤 가나안인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뭐 유대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걸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이 지도는 그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그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대략 AD 1000년부터 1500년까지 유대인들의 이제 그 이동의 흐름을 보여준 지도인데 이 세파라딤이 이제 그러니까 이 지도가 또 무조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떤 대략적인 계략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뭐 세파라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이제 어떤 이동을 해가지고 네덜란드로 가고 뭐 네덜란드에서 지금 북독일로 가고 북독일에서 뭐 폴란드 이쪽으로도 가고 이런 흐름들이 보이죠. 이런 흐름들이 보이고 또 어떤 남부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베네치아도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서 베니스의 상이라고 있잖아요. 베니스의 상인. 그 베니스의 상이 샤일로 걔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유대인들의 흐름이 그 유럽으로 유입된 흐름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그 베니스의 상인이 있던 그 샤일록이 진짜 진정한 유대인인가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란 거죠. 아까 말했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특히 페니키아 얘네들이 이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걔네들이 실제로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페니키아가 굉장히 상공업, 무역, 거래, 금융 이런 거에 능했는데 그들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페니키아인이. 실제로 유대인의 피가 섞였을 수도 있고 유대인이란 어떤 그 방패막이로 삼아서 유대인이라고 자기의 신원을 이렇게 그들이 충분히 말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유대인인지 분별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지금 이제 이 지도에서 보면은 러시아 남부랑 그 크림반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그쪽에서 이제 그 있는 흐름들 여기가 이제 고대 카자르 왕국이었죠. 이 하자르 왕국이 집단적으로 이제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하자르계의 유대인은 전혀 어떤 혈통적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냐 그렇게 볼 수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하드리아누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AD 132년에 유대인들을 유대 땅에서 완전히 추방했을 때 그들이 이제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간 흐름도 있지만 그들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리아를 거쳐서 터키를 거쳐서 흑해 넘어서 실제로 이제 하자르 왕국의 그 지역으로 간 소수의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자르계 그 개종한 애들이 대부분은 이제 그 튀르크계 하자르 쪽인 건 맞지만 걔네들한테 어쨌든 간에 그 카발라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줬던 실제 혈통적 유대인도 소수였지만 있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래서, 로스차일드의 경우는 어땠는가, 이걸 또 좀 얘기를 하자면, 로스차일드는 하자르계예요, 하자르계. 하자르계고,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그 하자르계면서도 실제 혈통적 유대인의 피가 전혀 안 섞여 있는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일단은 그 로스차일드라는 이름 자체가 독일어로 로트실트, 그러니까 이제 붉은 방패 이런 뜻인데, 이것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에돔의 후손일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로스차일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에돔은 야곱과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그 에서란 이름 자체가 붉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붉 그러니까 에돔은 붉은 것을 상징하는 그런 족속이에요. 근데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 붉은 방패잖아요. 그래서 이 에돔인의 피가 섞여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로스차일드 그 가문의 어떤 그러니까 DNA부터 분석해 보면은 이 소아시아 계통, 튀르크 이쪽 그 계열로 나와요, 조상이. 근데 이제 실제로 그쪽을 거쳐서 이주한 실제 혈통적 유대인도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하자르게는 개종을 했을 때도 이 하자르게가 이제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보면 돼요. 하자르게가 아슈케나짐이라고 보면 되는데, 얘들이 이제 그 개종을 했을 때 어떤 토라,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에 기반한 그런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그 카발라, 바벨로니안 탈무드, 카발라, 여기에 기반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좀 다수였던 걸로 보여요. 어. 그래서 이 카발라는 뭐 제가 영상에서 이전 영상에 여러 차례 좀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어떤 그 토라, 모세의 율법,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다른 신이 있고 아인소프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있고, 이 신이 어떤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신이다. 그래서 어떤 뭐 선을 위해서는 악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건데, 이 카발라의 그 근원을 둔 그 유대인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차바드가 이제 카발라를 연구하는 그런 그 유대교의 분파고, 그들이 어떤 전체 유대인에서는 소수이지만 그들이 가장 어떤 경제적인 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은 가장 강한 그런 어떤 유대교의 분파다. 근데 이 카발라를 연구했던 사람이 사베타이 즈비라고 있어요. 사베타이 즈비. 이 사람이 이제 1666년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언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626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1676년에 죽었는데 50년 정도 살다가 죽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 뭐 지금의 터키 지역, 이집트, 팔레스타인, 지금의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뭐 요 정도로 전부 다 통치했던 그 강대한 제국이었는데, 이 오스만 제국의 스미르나,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 여기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세파라딤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세파라딤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카발리스트였어요. 카발라를 연구하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추종하는 유대인의 흐름을 사베타이파 그래가지고 사베티안이라고 그래요. 사베티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라나면서 이 사람이 약간 조울증이 있었어요. 조울증 같은 걸로 보이는 증상이 이제 이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울증 상태일 때, 조증 상태가 있고 우울증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우울증 상태일 때 어떤 무아경에 빠져들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이게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런 기록들은 이제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많이 없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남아 있는 걸 그 바탕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일종의 이 사람이 무아경에 빠져들 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것으로 보여요. 어떤 영적인 존재랑 교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런 또 무아경에 그 빠져들어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좀 의기양양하게 고의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어겨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제 금지된 음식들을 공개적으로 먹고 어떤 하나님이 자기한테 특별한 계시를 했다. 이런 율법을 어기라고 계시를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해요. 얘가. 그러다가 급기야는 자신이 이제 메시아라고 선언까지 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당시 이제 유대의 랍비들이 얘를 추방시켜요. 그 스미르나에서 1656년에. 얘가 30살일 때 추방시켜버려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오스만 제국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그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는 데로 이제 옮겨 다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스탄불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얘가 토라가 이제 폐지됐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토라가 이제 폐지됐고 금지된 것이 허락됐다. 이렇게 이제 얘가 선언을 하면서 예루살렘이랑 가자도 가요. 지금 가자지구 거기가 간데 이제 그 가자지구에서 카발라를 연구하던 랍비 나단이라고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얘랑 이제 만나요. 근데 이제 이 나단이란 사람이 이 사베타이 주비한테 네가 지금까지 맛봤던 좌절이 너가 메시아인 것을 입증하는 거다. 뭐 이제 이렇게 뭐 선언을 하면서 막 지지를 하고 너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이 가자에서 카발라를 연구했던 랍비 나단이 적극적으로 또 이 사람을 도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얘가 힘을 얻어갖고, 이제 자기가 메시아 선언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이 나단이란 애도 그렇고, 이 사베타이 지비도 그렇고, 다 카발라 연구하는 카발리스트들이거든요. 카발라 연구하는. 어. 그래서 이 카발라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이 구약 성경, 토라,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지식이 있는데 이 특별한 지식이 랍비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왔다. 그것을 이제 문서화시킨 게 어떤 카발라다. 근데 벌써 이런 발언에서부터 영지주의 냄새가 나죠. 영지주의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어떤 그노시스, 영지, 영적인 특별한 지식 이게 자신들한테만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게 이 카발라를 연구했던 랍비들이나 그 카발라를 썼던 애들이 완전히 구라를 치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제로 영적인 존재랑 어떤 교감, 그러니까 어떤 접신 상태에서 어떤 실제로 어떤 영지를 받았을 거다. 그노시스를 받았을 건데 그 영지를 주는 주체가 루시퍼다. 루시퍼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그 바벨론 더 올라가면은 태초에 그 선악과 아담과 하와 그거랑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뱀이 그 하와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다. 이 선악과가 한마디로 너한테 특별한 그노시스를 주는 과일이다.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실제로 지금 일루미나티들은 이거를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발 하라리 이런 데 보면 호모데우스가 이제 라틴어로 인신인데 인신. 얘들이 그래서 그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대한 자금 지원해가지고 연구하고 있죠.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거다. 루시퍼가 그거 동일하게 그거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일루미나티 애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이 카발라를 연구했던 애들도 실제로 어떤 영적인 존재랑 교통하면서 걔네들로부터 어떤 그노시스, 영지를 받는데 문제는 그 영지의 근원이 루시퍼고 그게 이제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일루미나티 애들도 어떻게 보면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카발라나 이런 어떤 그 신비주의를 연구하는 애들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실제로 체험을 하는 것일 거다, 실제로. 근데 이 아까 카발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인소프라는 어떤 최고 신이 있고, 이 신은 비존재나 음존재나 비근거를 대상으로 한 카발라적 신이다. 그러니까 음과 양이 섞여 있고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그런. 그래서 아까 사베타이 지비가 율법을 어기고 금지된 음식을 먹는 행동이 그게 이제 선이다. 이렇게 주장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카발라적 관념에서는. 선악이 어차피 짬뽕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좀 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사베타이 지비의 후계자인 제이코 프랑크로 있어요. 또 뒤에 나타나는 놈. 얘는 더 과격하게 이 주장을 해요. 우리가 일루미나티 하면 이제 바로 떠올리는 근친상간, 소아 성애 이런 게 다 이제 이 제이콥 프랑크한테 나와요.
뭐 그 밖에도 이제 백마술, 백마법, 온갖 주술, 고대 바빌론까지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다 카발라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근원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프리메이슨 33도였던 그 알버트 파이크도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의 신비주의를 끝까지 파고들면 결국에는 카발라가 나온다. 알버트 파이크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고대 바벨론의 온갖 더러운 것들, 복술, 주술, 그게 카발라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게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뭐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시 그 사베타이 즈비로 돌아가면은 이제 이 사베타이 즈비가 1665년 5월 31일에 갑자기 그 또 어떤 무화경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가자의 어떤 나단 걔 또 격려에 힘입어서 자기의 어떤 메시아적 사명을 선포하면서 또 얘가 어떤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해요. 근데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베타이 즈비를 이제 따르게 돼요. 어. 그러면서 이제 얘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 안에서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니까 이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얘를 이제 그 체포해요. 1661년에 이스탄불에서 체포되는데, 얘가 이 술탄이 얘한테 그 너가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술탄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베타이 즈비가 이슬람교로 개종해요.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석방돼 갖고 이 술탄이 주는 연금을 받으면서 살다가 이제 10년 뒤인 1676년에 죽어요. 50살로 죽는데, 이 사베타이 즈비 얘가 이제 그 개종을 하면서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은 그 사베티안 사이에서, 사베타이 즈비를 추종하는 사베티안 사이에서 신비로운 배교라는 개념이 생겨요. 신비로운 배교. 이 신비로운 배교라는 건 뭐냐면은 이 무슬림 속에서는 무슬림으로, 뭐 기독교인 사이에서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해라.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으로 행세하면서 그들을 무너뜨려라. 이게 이제 사베타이 즈비가 어떤 그 자기 추종자들한테 이렇게 남겼다, 이런 메시지를.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도 얘들이 이제 교회나 그 신학교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침투해가지고 그 내부적으로 부패시키는 거, 교회나 신학교를. 그게 이제 이런 어떤 사베타이 즈비의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에서 유래됐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해요. 신비로운 배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사베타이 즈비의 이념을 계승한 사람들을 이제 사베티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베티안 공동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제이콥 프랑크예요. 제이콥 프랑크. 이 제이콥 프랑크는 1726년 그 폴란드의 포돌리아의 그 코롭가,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인데 거기서 태어났고, 이 제이콥 프랑크의 아버지가 사베티안이었어요. 제이콥 프랑크의 아버지가. 이 제이콥 프랑크의 아버지가 1730년에, 그러니까 이제 제이콥 프랑크가 태어난 지 4년 뒤에 그 부코비나 지방에 있는 체르노비치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이 체르노비치가 당시에 이제 사베티안들의 영향력이 되게 강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이콥 프랑크는 사베티안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어났고 자라난 애고, 얘는 이제 자라나면서 그 한술 더 떠요. 아까 사베타이 즈비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도덕적 경계를 넘어서야 될 의무가 있다. 얘는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요. 가능한 한 많은 도덕적 경계를 넘어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고, 자신이 이제 사베타이 즈비의 환생이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선언을 하면서 사베타이 즈비처럼 이제 율법에 금지된 음식들을 먹고, 뭐 대속죄일 같이 금식을 해야 되는 날에 축제를 벌이면서 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이런 일들을 이제 얘가 행해요. 그리고 이 근친상간, 그리고 이제 와이프를 그러니까 스와핑, 아내를 교환해서 뭐 섹스를 하는 거, 이런 것들 얘는 하라고 시켜요, 자기 추종자들한테. 근데 이런 것들 이제 그 이런 얘 사상을 이제 프랑키즘이라고 말하는데, 프랑키즘, 그리고 이제 얘를 추종하는 애들 프랑키스트 이렇게 말하는데, 이 프랑키즘은 간단하게 말하면 죄를 통한 구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죄를 통한 구원. 그 사베타이 즈비가 말했던 이 악으로 보이는 것 안에 숨겨진 신성함의 불꽃을 해방시킨다, 이 개념을 한층 더 급진적으로 이제 어떤 발전시킨 게 프랑키즘인데,
그래서 이제 제임스 프랑크는 성스러운 것과 신성하지 않은 것 사이의 혼합이 고결함을 만들어낸다. 이제 얘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그냥 사타니즘이잖아요. 사타니즘. 그러니까 루시퍼한테 어떤 영감을 받은 사상이라고 보면 돼요. 이 프랑키즘도. 근데 이제 어떤 이런 이단적인 교리 때문에 이 제이콥 프랑크 본인과 얘 추종자들, 프랑키스트들이 다 어떤 그 폴란드에 있던 유대 공동체에서 파문을 당해요. 그 파문을 당하는데 이제 얘는 거기서 굴하지 않고 활동 지역을 이제 르보프로 옮겨서 유대인들한테 이제 그 르보프는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일부였는데 거기 살던 유대인들한테 이제 카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이제 요구하죠. 카톨릭으로 개종해라. 사베타이 제비처럼 개종해서 그 카톨릭을 부패시켜라. 이제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의 요구에 부응해가지고 1790년까지 대략 2만 6천 명의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고 카톨릭으로 개종해요.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하니까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 제국의 어떤 황제였던 마리아 테레지아나 그 아들 요제프 2세 이런 애들이 좀 좋아했어요. 유대인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한 거에 붓을 보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개종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키스트들이 그 교리가 되게 이상하고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어요. 이게 가짜로 그냥 개종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래서 이제 1760년에 이제 이 사람이 체포돼요. 바르샤바에서 체포돼 갖고 이단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결과 그 체스토브에 있는 수도원에 이제 감금이 돼요.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거기서 이제 감금 생활을 하는데 이런 어떤 감금이 얘를 어떻게 보면은 더 어떤 순교자 이미지를 얘한테 만들어내가지고 얘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얘가 감금됐던 그 체스토바 근처로 얘 추종자들이 다 모여들면서 얘랑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간다. 그렇게 되고 얘가 이제 그 풀려나요 결국엔 또 풀려나갔고 어떻게 풀려나냐면은 이 폴란드가 그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 이 삼국에 의해서 분할되거든요. 삼국 분할이라고 그러는데 이 삼국 분할 당시에 이제 그 체스토바 지역에 진출했던 러시아 장군 비비코프가 1772년 얘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풀려난 다음에 이제는 또 그 아예 오스트리아 쪽으로 와갖고 그쪽에서 이제 활동하는데 그 오스트리아 황제 요제프 2세가 얘를 만나요. 제이콥 프랑크를 만나고 이 요제프 2세는 그 영화 아마데우스라고 아시죠? 모차르트를 다룬 영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모차르트를 후원했던 그 오스트리아 황제. 걔가 이제 요제프 2세. 이 요제프 2세가 마리 앙뚜아네트 오빠예요. 이 프랑스 대혁명 때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프랑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오빠인데 이 요제프 2세가 이 제이콥 프랑크를 직접 만나러 와요. 그리고 이제 그 제이콥 프랑크한테 딸이 있었는데 딸 이브라고 이 이브 제이콥 프랑크의 딸을 요제프 2세가 이 딸한테 좀 상당히 호의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미인기에 썼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제프 2세가 이 제이콥 프랑크를 좀 후원해 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이콥 프랑크가 그 딸과 같이 비엔나에 왔다 갔다도 몇 번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얘는 결국에 이제 제이콥 프랑크는 그 오펜바흐 독일 오펜바흐로 이주해서 거기서 이제 그 뭐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아요. 부유하게 잘 살다가 죽는데 그 1791년에 죽는데 얘가 이제 죽기 몇 년 전에 이 오펜바흐에서 마이어 암슈엘 로스차일드랑 만나요. 네. 이 네이선 로스차일드라고 영국으로 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영국을 장악한 실제로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계를 장악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아빠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 얘랑 만났다. 만났고 뭐 만나서 정확하게 뭔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분명히 이제 그 로스차일드 가문과도 그 제이콥 프랑크가 연결이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로스차일드 집안 자체가 이 사베티안일 수도 있어요. 사베티안일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고
이 어쨌든 간에 이 일루미나티의 사상과 이 프랑키즘, 제이콥 프랑크의 이념이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이 둘이 원래부터 하나였다, 둘 다 어떤 그 사베티안이었다, 이렇게 보는 연구자들이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둘이 만약에 각각이 발전한 어떤 그런 세력이었더라도 이 둘이 동맹을 맺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연구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던 저렇게 보던 뭔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제이콥 로스차일드의 아들인 너서니얼 로스차일드가 이 푸틴의 수석 차바드 라피 베렐 라자랑 만났던 거, 그걸 제가 좀 저번에 만든 영상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 베렐 라자가 카발라를 연구하는 라피예요. 카발라를 연구하는 샤바드 루바비치 라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발라랑 일루미나티는 분명히 어떤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제이콥 프랑크와 로스차일드도 어떤 연관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정확한 문헌들은 좀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카발라와 일루미나티, 이 프랑키즘과 로스차일드 가문의 연관성,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더 좀 파헤쳐 봐야 되고, 만약에 제가 또 추후에 어떤 내용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올리도록 할게요.